태산의료원 VVIP 병동. 17층 전체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선격이었다. 복도를 감시하는 사설 경호원들의 무정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잡음 외에는 어떤 소리도 허용되지 않았다. 공기마저도 최고급 필터를 거쳐 정제되었지만 그 안을 채운 것은 소독약 냄새가 아닌 숨막히는 권력의 무게였다. 태상그룹 총수 강태환. 철벽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그가 이 병실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며칠 전 그룹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계약을 마무리 짓던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함께 쓰러졌다. 언론에는 과로로 인한 단순 실신이라 보도되었지만 태산의 핵심부는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강태환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태산 그 자체를 상징하는 기둥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건강 문제는 곧 그룹 전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였다. 병실 내부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했지만 벽에 걸린 추상화조차도 강태환의 냉혹한 미학과 권위를 반영하는 듯 차가웠다. 그는 링거를 꽂은 팔을 제외하고는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통제력을 유지하려 애썼다. 굳게 담은 입술과 미간에 잡힌 옅은 주름은 그의 심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비록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회의실을 호령하던 총수의 그것이었다. 담당 주치의이자 병원장인 최진규가 조심스럽게 그의 혈압을 확인했다. 최 원장은 태산 장학재단 출신으로 강태환이 직접 심어놓은 충실한 인물이었다. 그는 땀이 밴 이마를 닦으며 보고했다. 총재님, 모든 수치는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뇌 MRI상으로도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경과를 지켜보시면. 강태환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병실 전체를 울렸다. 됐네. 시끄러운 기계 소리 따위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그의 시선은 이미 침대 옆에 놓인 수십 건의 긴급 결제 서류로 향해 있었다. 최 원장은 감히 더 이상 조언을 이어가지 못하고 물러섰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다. 강태환의 미간이 더욱 좁아졌다. 그는 낯선 얼굴, 특히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존재를 극도로 혐오했다. 누구지 내 병실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 자가 누군가. 경호원들의 기강회의를 질책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여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막힘없는 동작으로 차트를 확인하고 새로운 수액을 준비했다. 오늘부터 총재님의 담당 간호사를 맡게 된 윤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의 정적만큼이나 고요했지만 그 안에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강태환은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훑어보았다. 윤서진. 그녀는 젊고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하얀 간호사복은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강태환의 눈에 비친 것은 그뿐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에게 접근하려 했던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렸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그에게 있어 이용 가치가 있는 무기이거나 혹은 경계해야 할 불순물의 동의어였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이런 애송이를 내게 붙여놓다니. 최 원장이 노망이 든 개로군. 당장 수간호사, 아니 최 원장 본인을 다시 들여보내게. 이것은 명령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거대 기업의 임원들이 해고되고 계열사의 운명이 바뀌었다. 하물며 일개 간호사 따위랴. 하지만 윤서진은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한 수액을 링거대에 걸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최 원장님의 지시입니다. 총재님의 상태는 24시간 특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VVIP 병동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제가 적임자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녀의 눈은 정확하게 강태환의 눈을 마주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아첨이 아닌 오직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강태환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태산 제국에서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그의 아들조차도 그의 앞에서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런데 이 젊은 간호사는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불쾌감을 넘어선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마치 견고하게 쌓아 올린 자신의 성벽을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대는 듯한 이질감이었다. 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내 몸에 손댈 때는 반드시 내 허락을 받아. 그리고 불필요한 소리는 내지 마. 여긴 시장 바닥이 아니야. 그는 윤서진이라는 존재를 병실의 값비싼 가구 중 하나로 치부해버렸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윤서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강태환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투약 시간을 기록하며 각종 의료기기의 수치를 점검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기계처럼 정확했다. 강태환은 서류를 검토하는 척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등 뒤에서 움직이는 그녀의 기척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강태환이 선호하는 실내 온도, 그가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베개의 각도, 심지어 그가 물을 마시는 타이밍까지 파악하려는 듯 보였다. 그녀의 관찰은 집요했지만 무례하지 않았다. 그것은 간호사의 업무를 넘어선 마치 숙련된 분석가가 대상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강태환은 이런 종류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향하는 시선은 언제나 두려움, 경외, 혹은 탐욕뿐이었다. 하지만 윤서진의 시선은 달랐다. 그것은 차갑고 객관적이었다. 마치 자신을 총재 강태환이 아닌 복잡한 증상을 가진 환자 그 자체로만 분석하는 듯했다. 이 사실이 강태환을 참을 수 없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강태환의 비서실장인 조정훈 이사가 병실을 찾았다. 그는 강태환의 수족이자 그림자였으며 그룹의 모든 어두운 일을 처리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윤서진을 발견하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강태환에게 귓속말을 시작했다. 총재님, 태산 바이오건입니다. 임상 데이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강태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조정훈에게 턱짓으로 윤서진을 가리켰다. 나가서 얘기해. 하지만 조정훈은 망설였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주주총회가 강태환이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다. 상관없어. 저 여자는 그냥 벽지 같은 거니까. 그는 윤서진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본론을 얘기하라고 재촉했다. 윤서진은 여전히 기계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며 병실 구석의 의료 카트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조정훈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긴박감은 감추지 못했다. 신약 TS7의 비공식 투약군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번에 총재님께서 쓰러지신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순간 차트를 정리하던 윤서진의 손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병실 안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강태환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사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최 원장은 단순 과로라고 했어. 자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조정훈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런 뜻이 아니오라. 다만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태산 바이오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기록을 폐기하고 관련자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강태환은 긴 침묵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TS 시블은 태산 바이오의 미래이자 그의 가장 큰 도박이었다. 그것이 실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처리해, 언제나처럼. 그리고 최 원장, 그 자식의 입단속도 단단히 시켜. 내 몸 상태에 대해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정훈은 명령을 받들고 황급히 병실을 나갔다. 강태환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누르며 눈을 감았다. 그제야 그는 병실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인지했다. 윤서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환의 혈압을 다시 측정하기 위해 커플을 들고 다가왔다. 강태환은 눈을 뜨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방금 전의 대화를 그녀가 들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기가 불편했다. 뭘 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신문죄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타인에게 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특히나 이렇게 하찮게 여기던 존재에게는 더더욱. 윤서진은 천천히 그의 팔에 커플을 감으며 대답했다. 환자분의 혈압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총재님,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그녀는 그의 질문을 정면으로 피하면서도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내세워 그의 상태를 지적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속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강태환은 실소를 터뜨렸다. 안정, 네가 감히 나에게 안정을 논하는 건가? 그는 이 어린 간호사가 자신을 통제하려 든다고 느꼈다.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있기는 한 건가? 내까짓게 내 눈앞에서 거슬리게 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냔 말이다. 그의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윤서진은 혈압 측정을 마치고 커플을 풀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강태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감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스쳤다. 그것은 비웃음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오히려 연민에 가까운 무엇이었다. 저는 총재님이 누구신지 관심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을 가득 메운 그의 분노를 갈라놓았다. 제 관심사는 오직 환자분의 건강 상태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재님의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십니다. 방금 전 대화 때문인지는 몰라도 심박수 역시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차트에 수치를 기록하며 말을 이었다. 제가 애송이라서 총재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업무는 총재님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총재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 다음 투약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윤서진은 강태환이 다시 입을 열 틈도 주지 않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강태환은 마치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철벽이라 불리던 그였다. 수십 년간 정재계의 거물들을 무릎 꿇리고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가 고작 젊은 간호사 하나에게 말문이 막힌 것이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당혹감이었다. 자신의 권위가 그 막강한 힘이 통하지 않는 존재를 만났다는 당혹감.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눈빛. 그것은 분명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확신이었다. 강태환은 처음으로 자신의 병실이 완벽한 통제하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윤서진은 VVIP 병동의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왔다. 모니터에는 강태환의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방금 전의 만남을 복기하고 있었다. 강태환의 분노, 조정훈 이사의 긴박함, 그리고 TSC를 일하는 코드명.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열어
강태환의 공식 전자, 의료기록 EMR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기록상으로 강태환의 진단명은 과로로 인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었다. 흔히 말하는 미니 뇌졸중이었다. 하지만 처방된 약물 리스트는 석연치 않았다. 물론 최고급 약물들이었지만 그 조합이 일반적인 프로토콜과 미묘하게 달랐다. 특히 신경안정제와 특정 한금고제의 투여량이 일반적인 권장 기준치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다. 마치 강력한 무언가를 억지로 억누르려는 듯한 처방이었다. 최진규 원장의 소견서는 간결했지만 오히려 너무 간결해서 의심스러웠다. 총체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신체 반응, 절대 안정 요망. 전문의로서의 구체적인 분석이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었다. 그것은 의료 기록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급조된 알리바이처럼 보였다. 윤서진은 수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날카롭게 다듬어진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이 기록이 편집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 강태환의 차트에 접근한 사람은 단 3명. 최진규 원장, 조정훈 이사, 그리고 방금 전 접근한 자신뿐이었다. 의료인이 아닌 조정훈 이사가 EMR에 직접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가 병원 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태산의료원이 병원이기 이전에 강태환의 사유재산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다음 날 윤서진은 다시 강태환의 병실로 향했다. 어젯밤의 폭풍은 지나간 듯 강태환은 침대에 반쯤 기댄 채 태블릿 PC로 그룹의 현안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조정훈 이사가 이전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윤서진은 소리 없이 들어와 정해진 절차대로 강태환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강태환은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다. 어제 그녀에게 한순간이나마 평정심을 잃었던 자신을 지워버리려는 듯 그는 윤서진을 다시 벽지로 취급했다. 하지만 그가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윤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허약함이 아닌 억제된 신경계의 불규칙한 반응이었다. 조정훈 이사가 목소리를 낮춰 보고를 이어갔다. 그는 윤서진을 의식해 잠시 망설였지만 강태환은 턱짓으로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태산바이오연구소의 TS-7 비공식 임상 대상자 3명에게서 추가적인 이상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1명은 경미한 발작 증세를 보였고 2명은 총재님과 유사한 뇌신경계 쇼크 증상을 보였습니다. 윤서진은 수액의 점적 속도를 조절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의 등 뒤에서 강태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나. 강태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치료가 아닌 처리라는 단어의 선택이 그의 본질을 드러냈다. 조정훈이 대답했다. 즉시 격리 조치하고 외부와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최 원장이 직접 투입되어 기억 소거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문제는 데이터입니다. 이들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유출 강태환이 태블릿 PC를 침대 옆 탁자에 거칠게 내던졌다. 내 사전에 유출이란 없어. 자네가 내 밑에서 일한 게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런 기본적인 것 하나 처리 못하나. 당장 모든 데이터를 파기해. 흔적도 없이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모니터에 심박수 그래프가 요동쳤다. 윤서진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총재님, 혈압이 위험 수위입니다.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강태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응급처치 카트에서 안정제 주사를 준비했다. 조정훈이 놀라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윤서진은 그의 팔을 차갑게 뿌리쳤다. 비켜주세요.
지금 환자에게는 의료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태환은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윤서진을 노려보았다. 감히 자신의 대화에 끼어들고 자신의 수족을 밀쳐내다니. 하지만 그는 동시에 다시 찾아온 극심한 현기증과 손끝의 마비를 느끼고 있었다. 내년이 감히. 윤서진은 그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총재님의 건강이 태산그룹보다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병실 안에서는 제 판단이 우선입니다. 안정을 되찾으실 때까지 조정훈 이사님은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그녀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라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처럼 명령했다. 조정훈은 강태환의 눈치를 살폈다. 강태환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지만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였다. 지금 당장 쓰러지는 것보다는 이 간호사의 처치를 받는 것이 낫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조정훈은 분을 사기며 병실을 나갔다. 약물이 투여되고 몇 분이 지나자 강태환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윤서진은 흐트러진 침구를 정리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T.S. 초월, 그게 총재님이 쓰러지신 진짜 이유입니까? 그것은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자의 확인에 가까웠다. 강태환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윤서진은 그와 시선을 맞췄다. 작년 가을 스위스에서 열린 신경과학회회 비공개 포럼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VIP에게만 공개된 자료였죠. 그녀는 태산의료원의 수석 간호사로서 최고 수준의 의료정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코드명 프로메테우스의 불. 신경세포를 강제로 재활성화시켜 손상된 뇌 기능을 복구하는 획기적인 물질이었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죠. 그녀는 말을 이었다. 과도한 신경 자극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피험자들은 일시적인 능력 향상을 경험했지만 곧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마치 총재님이 겪으신 증상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태환의 미세한 손떨림에 고정되었다. 강태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굳어진 턱 근육이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태산바이오가 그 물질의 특허를 비밀리에 사들였고 안전성을 무시한 채 상용화를 서두르다 TSC를 이라는 이름으로 개량한 거겠죠. 그리고 총재님은 그 위험한 약물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피험자가 되신 거고요. 강태환의 입에서 마른 웃음이 새어나왔다. 재밌는 소설이군. 일개 간호사가 상상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철벽을 유지하려 애썼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짓거리는 건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뜻인가?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전 증거에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총재님의 몸은 정직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어 강태환의 비정상적인 뇌파 패턴과 방금 전에 심박수 그래프를 나란히 보여주었다. 이건 과로로 인한 증상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외부의 강력한 화학적 개입으로 인한 신경계 교란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최 원장과 조정훈 이사는 이 사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고 있습니다. 총재님의 지시인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의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총재님을 제대로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태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만든 약, 자신의 야망의 결정체인 TS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통제하는 입장이었지 통제당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지? 강태환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아주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돈인가 아니면 이 정보를 들고 내 경쟁자들에게 가려는 건가? 윤서진은 태블릿 PC를 껐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환자의 안전.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전문 의료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총재님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TS-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게 주셔야 합니다. 해독제가 없다면 최소한 그 약물의 기전을 정확히 알아야 총재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강태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그가 평생 경멸해왔던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성벽 안으로 들어와 가장 치명적인 균열을 정확히 찾아낸 숙련된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강태환은 깨달았다. 자신이 세운 성벽이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 앞에서 조용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태환의 병실에서 나온 조정훈 이사는 VVVIP 병동 밖 자신의 전용 대기실에서 밤새 수집된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윤서진 29, 태산의료원 개원 이래 최연소 수석 간호사. 각종 의료기술 및 응급처치 경연대회 1위. 동료들의 신망이 두텁고 상사들의 평가는 완벽함 그 자체였다. 특이사항 없음. 조정훈은 이 없음이라는 단어에서 위화감을 느꼈다. 너무 깨끗했다. 그는 수십 년간 강 총재의 그림자로 일하며 숱한 배신과 음모를 다루어왔다. 그의 세상에서 완벽함은 종종 가장 정교하게 숨겨진 야망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는 윤서진이 돈이나 권력 혹은 원한 그중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는 강 총재의 병실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강 총재가 어제 윤서진의 도발에 명백하게 동요하는 것을 목격했다. 총재는 지금 철벽이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는 총재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다. 그날 오후 윤서진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다음 교대 근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조정훈 이사가 예고 없이 나타났다. 병동의 모든 간호사들이 긴장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윤서진을 향해 다가왔다. 윤 선생,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조정훈은 그녀를 병원 최상층,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는 스카이 라운지로 데려갔다.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정령이 펼쳐졌지만 그 풍경은 방탄유리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그녀에게 건넸다. 어제 보니 총재님 앞에서 대단한 담력을 보여주더군요.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윤서진은 커피잔을 받기만 할 뿐 입에 대지 않았다. 용무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조정훈은 짐짓 감탄했다는 듯 웃었다. 성격이 급하시군요. 좋습니다. 윤 선생의 능력, 태산의료원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본론을 꺼냈다. 태산바이오에서 새로 설립하는 미국 지사의 의료관리팀 총괄팀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 직급에서 5년을 건너뛰는 파격적인 승진입니다. 물론 연봉과 대우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겠죠. 그는 윤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총재님의 병실에서 일어난 일은 그저 해프닝으로 묻어두고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거래였다.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주어지는 달콤한 보상. 조정훈은 그녀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제안 앞에서 신념을 꺾었다. 하지만 윤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어제 해프닝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환자인 강 총재님께 의료인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금은 제 환자를 두고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총재님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조정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련했다. 돈이 통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명예욕인가? 아니면 정말로 순진한 이상주의자인가? 그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선생, 젊은 패기는 좋지만 때로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무라는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 임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칼날은 날카로웠다. 총재님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불쾌해 하십니다. 어제 윤 선생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나는 지금 윤 선생에게 그 선을 다시 넘어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윤서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도 총재님의 심기를 걱정하신다면 지금 총재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조정훈을 향해 덧붙였다. 그것은 파격적인 승진이나 협박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일 겁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스카이 라운지를 나갔다. 조정훈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커피잔과 꼿꼿하게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부드러운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어리석은 년. 그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플랜 B를 실행해. 지금 당장. 그날 저녁부터 병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서진은 자신의 EMR 접근 권한이 수석 간호사에서 일반 간호사 등급으로 강등되었음을 발견했다. 강태환의 상세 차트, 특히 TS7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원천 봉쇄된 것이다. 그녀가 시스템 관리팀에 이 일을 제기하려 했지만 담당자는 상부의 지시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전화를 끊었다. 동료 간호사들이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서진과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돌리거나 업무 외의 대화는 일절 나누지 않았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그녀는 늘 혼자였다. 보이지 않는 유리가 그녀와 병동 전체를 갈라놓은 듯했다. 윤서진은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조정훈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윤서진의 손발을 자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의지를 꺾을 더 확실한 본보기가 하기로 했다. 며칠 후 윤서진은 강태환의 차트에서 발견한 처방의 이상점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EMR이 아닌 구형 시스템에 보관된 과거 비공식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했다. 그녀는 의무기록실에서 근무하는 박지연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박 간호사는 윤서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던 후배였다. 윤서진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연구 목적으로 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둘러댔다. 지현 씨, 혹시 2년 전 신경계 임상 약물 관련 아카이브 자료 좀 찾아줄 수 있어요. 공식 기록 말고 백업 서버에 있는 걸로요. 박지연은 병동의 냉랭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윤서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윤서진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믿었다. 알겠어요, 서진 선생님. 하지만 보안 등급이 높은 자료라 조심해야 해요. 그녀는 그날 밤 몰래
백업 서버에 접속해 윤서진이 요청한 자료를 USB에 담아 전달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병원이 발칵 뒤집혔다. 의무기록실에 박지연 간호사가 긴급 감사팀에 의해 연행되었다. 죄목은 병원 주요 기밀 자료 무단 유출 및 마약성 진통제 불법 반출 시도였다. 누군가 그녀의 사물함에 출처불명의 마약성 앰플과 함께 그녀가 다운로드한 자료에 복사본을 넣어두고 신고한 것이다. 윤서진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박지연은 울부짖으며 끌려갔다. 전 아니에요. 억울해요. 서진 선생님, 제발. 그녀의 절규가 복도를 가득 메웠지만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아니, 감히 변호할 수 없었다. 그때 조정훈 의사가 복도 저편에서 나타났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소동을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연행되는 박지연을 차가운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뒤 윤서진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내가 거절한 대가다. 네가 감히 맞서려 한 힘의 결과다. 다음은 내 차례가 될 것이다. 윤서진은 떨리는 손을 하얀 가운 주머니 속에 감추었다. 그녀는 박지현의 절규를 애써 외면하며 조정훈을 마주보았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차가운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고 자신은 이미 그 전쟁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다. 박지연이 끌려가던 복도는 순식간에 일상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윤서진에게는 그 공기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정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자기 자리에 앉아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모니터만 응시했다. 화면에는 강태환의 안정적인 바이탈 사인이 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던 박지연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의 싸움에 무고한 후배가 휘말렸다. 조정훈은 정확히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 그녀에게 남은 일말의 인간적인 유대를 공격했다. 그것은 잔인할 만큼 효과적인 경고였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다음은 너의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다른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췄을 것이다.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고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으로 떠나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잊은 척하며 이 지옥 같은 병동에서 순응하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정훈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는 윤서진의 완벽한 이력서 밑에 숨겨진 그녀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불의에 순응하도록 길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시골 병원의 외과 의사였다. 불합리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병원에서 쫓겨난 뒤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녀는 거대 병원 시스템의 무자비함과 권력의 속성을 뼛속까지 체험하며 자랐다. 그녀가 태산의료원이라는 심장부로 들어온 것은 단순히 최고의 간호사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다. 언젠가 마주할지도 모르는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기 위해 시스템의 정점에서 그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꿰뚫어야 했기 때문이다. 박지연의 희생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망설임을 불태워버렸다. 이제 이것은 강태환이라는 환자를 구하는 의료인의 사명감을 넘어선 괴물이 되어버린 시스템을 향한 한 개인의 방역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후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인 TS7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조정훈의 그림자를 뚫고 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무기를 점검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EMR 접근 권한은 막혔고
동료들은 그녀를 유령 취급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조정훈의 감시망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었다. 바로 이 태산의료원의 신경망 자체였다. 3년 전 태산의료원이 차세대 통합의료 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윤서진은 간호부 대표로 TF 타스크포스 타임 차출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자문역을 넘어 병동의 실제 동선과 응급 상황 프로토콜을 시스템에 이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개발자들과 밤을 새워가며 시스템의 모든 경로와 백도어, 백돌, 비상 매뉴얼을 설계했다. 현재의 보안팀조차 모르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청사진이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조정훈이 EMR을 막았다면 그녀는 EMR을 관장하는 메인 서버 자체로 들어갈 것이다. 태산 바이오의 서버는 외부에 있었지만 강태환의 VVIP 병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태산 바이오의 특정 보안 서버와 직접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강태환의 비정상적인 생체 신호가 바로 TS75의 데이터였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접근 기록을 숨길 디지털 사각지대가 필요했다. 그녀는 시스템 로그 파일이 특정 시간대에 자동으로 아카이빙되고 그 과정에서 몇 초간의 감시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또한 병원 중앙 서버실이 아닌 그녀가 접근 가능한 제3의 장소가 필요했다. 그녀의 눈이 병동 구석의 중앙약품 관리실로 향했다. 그곳은 24시간 항권, 항습이 유지되며 최고 등급의 보안카드로만 접근 가능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의 자동약품 관리 시스템 ADC 서버는 병원 메인프레임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윤서진은 그 ADC 서버의 설치 관리자 계정 암호를 알고 있었다. 시스템 TF 시절 비상사태를 대비해 그녀가 직접 설정한 암호였고 이후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자정. 병동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교대 근무자들의 피로가 극에 달하는 시간. 감시가 가장 느슨해지는 순간이었다. 윤서진은 평소처럼 라운딩을 도는 척하며 중앙약품 관리실 앞의 CCTV가 복도 끝을 비추는 찰나의 순간 미리 복제해둔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방 안은 수만 개의 앰플과 약병 그리고 거대한 서벌렉의 냉각팬 소리로 가득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ADC 서버의 뒷면에 숨겨진 비상 콘솔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병동의 네트워크 트래픽 로그에 가짜 루프, 페이크 루프를 심었다. 앞으로 30분간 이 관리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은 마치 정기적인 시스템 백업인 것처럼 위장될 것이다. 조정훈의 보안팀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으로만 보일 터였다. 디지털 사각지대가 확보되었다. 윤서진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ADC 서버를 경유해 병원 메인프레임의 루트 디렉토리에 접근했다. 그녀의 접근 권한은 일반 간호사였지만 시스템의 설계자인 그녀는 권한의 벽을 우회하는 비상 통로를 타고 움직였다. 마침내 그녀는 VVIP 병동과 태산 바이오 서버 간의 은밀한 커넥션 포트를 찾아냈다. 프로젝트 TS7 KTW의 모니터링 강태환의 이니셜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그 안으로 진입했다. 그곳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조정훈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TS7의 모든 것이 있었다. 비공식 임상 대상자 폴더, 조정훈이 언급했던 3명의 환자 외에 이미 사망 처리된 2명의 데이터가 더 있었다. 사인은 모두 급성 심정지 또는 원인 불명의 뇌기능 정지로 위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진규 원장과 태산바이오 연구소장 간의 암호화된 이메일을 발견했다. 안전성 검증은 시간 낭비다. 총재님의 지시다.
즉시 투약 가능한 샘플을 준비하라. 부작용이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늦었다. 모든 데이터를 총재님 지시대로 조정하라.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파일. KTW 어르처 프라이빗 얼럭. 강태환 자신의 개인 투약 기록이었다. 그는 최 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TSCR의 인지 능력 향상 효과에 매료되어 승인된 용량의 3배를 스스로 투여했다. 그는 자신이 신약의 효과를 증명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어 태산바이오의 주가를 폭등시킬 계획이었다. 기록은 오만함 그 자체였다. 투약 3일차 사고가 명료해짐. 7시간 연속 회의에도 피로감 없음. 투약 5일차 경미한 손떨림 발생. 최 원장이 과민 반응하나. 무시함. 이것은 위대한 진보의 작은 반동일 뿐. 그리고 마지막 기록. 그가 쓰러지기 몇 시간 전이었다. 투약 7일차 시야가 잠시 흐려진다. 하지만 TS 치올은 완벽해야 한다. 나는 모든 것이 밝혀졌다. 강태환의 철벽은 외부의 적이 아닌 그 자신의 탐욕과 오만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는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야망에 중독된 괴물이었다. 윤서진은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이 괴물을 위해 박지현이 희생된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해야 했다. 하지만 USB를 사용하는 것은 박지현의 전철을 밟는 짓이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스위스의 보안 클라우드 계정으로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을 시작했다. 전송 속도는 극도로 느렸다. 병원의 보안 시스템이 대용량의 외부 전송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데이터를 잘게 쪼개어 여러 경로로 우회 전송하는 방식이었다. 10%, 20%. 시간은 흐르고 약속된 30분의 사각지대가 끝나가고 있었다. 95%, 98%, 99%. 바로 그때였다. 서버렉의 냉각팬 소리 외에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전기 순찰이었다. 전송 완료. 윤서진은 전송이 완료됨과 동시에 모든 접속 기록을 삭제하는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녀는 콘솔을 닫고 서버렉을 원위치시켰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발소리가 바로 문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보안 요원이 손전등으로 잠긴 문을 비췄다. 이상 없나? 무정이 너머로 다른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 센서 정상입니다. 보안 요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내 자리를 떴다. 윤서진은 몇 분을 더 기다린 뒤 조용히 약품 관리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인류를 구원할 수도 혹은 태산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대한 폭탄의 스위치가 들려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강태환의 병실로 향했다. 그는 안정제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차트를 정리하는 척하며 잠들어 있는 철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환자를 향한 연민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먹잇감을 확인하는 차갑고도 고요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조정훈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박지현 간호사를 본보기로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서진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완벽하게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최소한의 업무를 처리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무엇도 담고 있지 않은 텅 빈 호수 같았다. 조 이사는 이런 종류의 침묵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강태환 총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 수 없었다. 강 총재는 기적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고 그의 철권 통치는 병실 안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조 이사를 호출해
그 간호사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었다. 조 이사는 처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총재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다. 자네가 고작 계집 하나를 열흘 넘게 처리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내가 직접 나서기 전에 깨끗이 치워. 조정훈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회유 플랜 A도 협박 플랜 B도 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제거 플랜 C뿐이었다.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사는 그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다. 완벽한 시나리오, 빈틈없는 알리바이, 그리고 희생양. 그는 윤서진을 의료사고를 위장한 비극적인 자살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는 마취과 한정수 부장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한 부장은 유능한 의사였지만 태산바이오의 비상장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막대한 빚을 진 상태였다. 조정훈은 그 약점을 쥐고 있었다. 조 이사는 한 부장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빚 전액 탕감과 태산의료원 차기 병원장 자리. 그 대가로 윤서진의 손에 실수로 칼륨 용액이 들려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시나리오는 간단했다. VVIP 병동의 다른 환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윤서진이 응급 처치 카트를 밀고 투입된다. 그 과정에서 한 부장이 미리 준비한 고농도 칼륨 앰플을 정상적인 수액으로 위장해 배치해둔다. 윤서진은 환자에게 치사량의 칼륨을 주입하게 될 것이고 환자는 즉사할 것이다. 모든 CCTV는 윤서진의 손을 가리킬 것이고 그녀는 엄청난 죄책감과 압박감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도와줄 이였다. 조정훈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거미줄은 쳐졌고 그는 거미줄 한가운데서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윤서진이 이미 거미줄 밖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윤서진은 박지연이 끌려간 순간부터 자신이 다음 타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훔쳐낸 데이터는 그녀의 무기이자 그녀의 목숨을 재촉하는 시한폭탄이었다. 그녀는 이 폭탄을 혼자 터뜨릴 수 없었다. 데이터를 언론에 넘기는 순간 그 기사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녀는 실족사나 교통사고로 처리될 것이다. 그녀에게는 방패가 필요했다. 강태환의 철벽을 대신할 혹은 그보다 더 견고한 또 다른 권력의 방패.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태상그룹 부회장 김민석. 강태환 총재의 그림자에 가려져 영원한 2인자로 불리는 남자. 그는 강 총재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다. 온화한 미소와 합리적인 경영 스타일로 임직원들의 신망이 높았지만 윤서진은 그가 강태환의 독주를 10년 넘게 인내하며 기다려온 더 무서운 야심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맹수였다. 윤서진은 그 맹수에게 먹이를 던져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병원 내부망으로는 절대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조정훈의 눈이 병원의 모든 통신망을 감시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병원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녀는 병원 지하 1층의 중앙 세탁물 처리실을 이용했다. 새벽 3시, 대량의 세탁물이 외부로 반출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오물이 가득한 세탁물 카트 안에 몸을 숨겼고 비참한 악취를 견디며 태산의료원이라는 감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대포폰을 이용해 김민석 부회장의 비서실이 아닌 그의 개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메시지는 짧고 강렬했다. TS17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 총재의 철벽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입니다. 내일 정오 국립현대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뵙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이 가진 패의 극히 일부만 노출했다. 다음 날 정고.
윤서진은 평범한 관람객처럼 미술관에 서 있었다. 약속 시간이 10분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가 함정에 빠졌거나 혹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순간 한 중년 남자가 그녀 옆에 섰다. 그림을 감상하는 척하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민석 부회장님이 보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죠. 윤서진은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증거는 여기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음성 파일 하나면 충분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작은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조정훈 이사가 최진규 원장에게 TS7의 사망 데이터를 조정하라고 명령하는 그녀가 서버에서 빼낸 녹음 파일이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미술관 카페에서 기다리던 김민석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경호원들을 멀리 물러서게 하고 윤서진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눈은 온화했지만 그 속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윤서진 간호사로군. 원하는 게 뭔가? 윤서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거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러 온 겁니다. 김민석은 코웃음을 쳤다. 정의라. 태산에서 가장 값비싼 단어로군. 윤서진은 본론을 꺼냈다. 저는 TS7의 모든 임상 데이터 원본, 사망자 은폐 기록, 그리고 강 총재 본인의 불법 투약 로그까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터지면 태산바이오는 공중분해되고 강 총재는 살인교사 혐의를 받게 될 겁니다. 김민석의 눈이 처음으로 빛났다. 살인교사,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카드였다. 그걸 나에게 주는 대가로 뭘 원하나 돈 해외 도피, 제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윤서진이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정훈 이사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제 후배 박지연 간호사의 무고를 증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강태환 총재와 조정훈 이사, 최진규 원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십시오. 김민석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이 젊은 간호사가 복수심이나 돈이 아닌 정의라는 명분을 들고 왔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어쩌면 그것이 돈보다 더 확실한 동기부여일 수 있었다. 좋아. 거래하지. 하지만 자료 원본은 내가 확인해야겠네.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원본은 제 생명줄입니다. 부회장님께서 제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조정훈 이사를 제거하는 순간 원본은 부회장님의 손에 넘어갈 겁니다. 우선은 강 총재의 투약 로그 일부만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총재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기에 충분할 겁니다. 그녀는 그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김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가 자신을 배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영리한 여자였다. 알겠네. 지금 즉시 내 사람들이 병원 안팎으로 자네를 보호할 걸세. 그리고 조정훈이 자네를 잡기 위해 쳐놓은 덫이 있다면 그대로 걸어 들어가게. 내가 그 무대에 막을 내려줄 테니. 그날 저녁 윤서진은 다시 태산 의료원으로 복귀했다. 그녀가 병동에 들어서자마자 조정훈의 덫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병동 전체에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응급 심정지가 울렸다. 찰뜰치운 8호 환자. 한정수 부장이 담당하는 환자였다. 윤서진은 매뉴얼대로 응급 처치 카트를 밀고 미친 듯이 복도를 달렸다. 병실에 도착하자 한정수 부장이 이미 환자에게 흉부 압박을 하고 있었다. 윤 선생 빨리 에피네프린 1mg 정맥 주사, 그리고 염화칼륨 20mg 추가 투여해. 염화칼륨 심정지 환자에게 염화칼륨이라니 그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였다. 윤서진은 앰플이 담긴 트레이를 바라보았다. 한정수 부장의 임에는
식은땀이 가득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정훈의 지시대로 실수를 유도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 앰플을 집어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시나리오였다. 병실 구석의 관찰실 유리 너머로 조정훈 이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예감했다. 윤서진은 망설임 없이 염화칼륨 앰플이 아닌 에피네프린 앰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정수 부장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한 부장님, 심정지 환자에게 염화칼륨 투여는 살인입니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한정수 부장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환자 상태 안 보여. 빨리 시키는 대로 해. 그는 윤서진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염화칼륨 앰플을 쥐어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어온 것은 병원 보안팀이 아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 그리고 그들 뒤에 선 김민석 부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모두 움직이지 마. 비서실장은 한정수 부장의 손에 들린 염화칼륨 앰플을 가리켰다. 한정수 부장, 귀하를 살인, 미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시에 관찰실의 문이 열리고 김 부회장의 사람들이 굳어버린 조정훈 이사 앞에 섰다. 조정훈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김 부회장,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에? 그는 황급히 자신의 경호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병동 전체의 통신망은 이미 김민석의 사람들에 의해 차단된 후였다. 윤서진은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관찰실 유리 너머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조정훈 이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냥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덫을 놓고 맹수를 잡는데 성공한 사냥꾼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강태환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조정훈이 김민석이라는 더 거대한 힘에 의해 부러지는 순간이었다. 태산 제국을 뒤흔들 내전의 서막이 올랐다. 조정훈 이사가 김민석 부회장의 비서실장 손에 무력하게 끌려나가는 순간 강태환 총재는 병실 침상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병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VVIP 병동의 완벽한 방음시설도 그의 귀에 들리는 격렬한 소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조정훈의 마지막 발악 같은 고함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다. 그는 즉시 내부 인터컴으로 자신의 직속 경호팀, 태산실드의 박기철 팀장을 호출했다. 무세운 일이지. 강태환의 목소리는 병상에 누운 환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박 팀장의 목소리는 인터컴 너머에서도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총재님, 김민석 부회장 측 사람들이 조정훈 이사님을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의료사고 교사 혐의라고 합니다. 지금 병동 복도는 그들 손에. 강태환은 인터컴을 쥔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김민석 감히 그 쥐새끼 같은 놈이 그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배신감에 이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그의 혈관을 다시 터뜨릴 듯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칼인 조정훈이 자신의 동생이자 평생의 경쟁자였던 김민석에게 부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그 간호사 윤서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착오를 깨달았다. 그는 윤서진을 벽지로, 애송이로 취급했다. 하지만 그녀는 벽지가 아니라 자신의 철옹성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든 암살자였다. 김민석이 움직였다는 것은 윤서진이 그에게 강태환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카드를 넘겼다는 뜻이었다. T.S. 시브르의 모든 것. 자신의 가장 은밀한 치부, 강태환은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부상당한 사자였고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자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짠에 포효했다. 박 팀장 지금 즉시 17층 VVIP 병동 전체를 폐쇄한다. 코드 오메가다, 코드 오메가. 그것은 태상그룹 내에서 오직 총재만이 발령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 명령이었다. 병원 보안팀이 아니라 태산실드가 직접 통제한다. 17층으로 통하는 모든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차단해 김민석 부회장의 사설 경호팀을 포함해 그 어떤 외부인도 2층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 만약 저항한다면 발포해도 좋다. 병원 한복판에서 나올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강태환에게 태산의료원은 자신의 성이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VVIP 병동은 거대한 요새로 변했다. 복도 곳곳에 방화 셔터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내려왔고 엘리베이터는 17층 버튼이 아예 비활성화되었다. 김민석 부회장 측 사람들은 조정훈을 데리고 간신히 셔터 밖으로 빠져나갔지만 윤서진은 그 혼란 속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17층에 갇히고 말았다. 윤서진은 김민석 부회장의 비서실장이 이제 안전합니다 라고 말했던 순간을 떠올렸지만 그것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방화 셔터가 닫히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편에서 들려오는 군화발처럼 절도 있는 여러 개의 발소리를 들었다. 태산실드, 강태환의 사병 집단이었다. 그들은 병원 보안 요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그들은 어떠한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오직 강태환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백했다. 17층에 갇힌 유일한 외부인 윤서진이었다. 그녀의 손에 든 데이터 혹은 그녀의 목숨, 젠장. 윤서진은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함정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냥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함정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이 병동의 모든 비밀 통로와 구조를 알고 있었다. 박기철 팀장의 무정의에서 강태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서진, 그 여자를 찾아 살려서 내 방으로 끌고 와. 감히 내 성에 불을 지른 대가가 무엇인지 직접 가르쳐 줘야겠다. 태산실드 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병실을 하나하나 수색하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윤서진은 VVIP 환자들을 위한 전용 식사를 준비하는 작은 주방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음식물 전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를 떠올렸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했다. 대신 그녀는 주방 벽면에 숨겨진 직원 전용 통로를 택했다. 그것은 VVIP 병동의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청소 카트나 보급품을 옮기기 위해 설계된 좁고 어두운 길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금속 벽 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먼지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병동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녀는 중앙 통제실로 가야 했다. 모든 시스템을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곳. 하지만 통제실은 병원 지하 3층에 있었다. 17층에서 탈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섹터 3, 주방 및 서비스 구역 수색 중. 목표 미발견. 그녀의 머리 위 환풍구를 통해 무정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그녀의 예상 동선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가 이 통로를 안다는 것조차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함정에 빠진 쥐가 되었다. 그녀는 통로를 빠져나와 천체의 심호, 비어있는 VVIP 병실로 잠입했다. 창문은 방탄유리였고 밖은 수십 미터 허공이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침대 밑에 숨어 숨을 죽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대원이 들어왔다. 그들은 침대볼을 걷어내고
화장실, 심지어 천장 패널까지 확인했다. 여기도 없다. 다음 방으로 이동.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윤서진은 땀으로 축축해진 손을 꽉 쥐었다. 이대로는 시간 문제였다. 그들은 곧 병동 전체를 샅샅이 뒤져 그녀를 찾아낼 것이다. 그녀는 생각해야 했다. 강태환이 그녀를 살려서 데려오라고 한 이유. 그것은 그녀가 가진 데이터 원본 때문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수색이 막 끝난 복도를 가로질러 17층에서 가장 위험하고 동시에 가장 역설적인 피난처를 향해 걸어갔다. 강태환 총재의 병실 77515였다. 77515 아픈 박기철 팀장을 포함한 최소 5명의 태산 실드 대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대원들은 즉각 총구는 아니지만 테이저건을 그녀에게 겨누었다. 멈춰 손들어. 박 팀장은 그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러나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찾을 필요도 없었군. 네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오다니. 윤서진은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비켜. 총재님을 뵈러 왔다. 내가 가진 걸 원하신다고 들었는데. 박 팀장은 그녀의 당돌함에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총재님을 뵙는 건 맞지만 네가 원하던 방식은 아닐 거다. 그가 손짓하자 대원 2명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윤서진은 숨겨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간호사복 주머니에 있던 작은 의료용 리모컨을 눌렀다. B 7701호 병실 내부에서 강태환의 심박 모니터에 연결된 응급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코드 블루 7701 카디악 어레스트. 코드 블루 7701호. 심정지. 강태환의 심장이 멎었다는 경보였다. 박기철 팀장과 대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강태환의 보호였다. 만약 총재가 잘못된다면 그들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는 것이었다. 총재님, 무슨 일입니까? 박 팀장이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다. 강태환은 병실 안에서 멀쩡히 앉아 있었다. 그 역시 갑작스러운 경보음에 당황했지만 이내 윤서진이 병실 외부의 시스템을 교란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태산 실드 대원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들에게는 오직 총재의 안위만이 중요했다. 문 열어 당장 그들이 마스터키를 찾아 허둥대는 그 찰나의 순간 윤서진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으려던 대원의 팔을 뿌리치고 7711호 병실의 보안 패널에 자신의 수석 간호사 마스터 카드를 긁었다. 그녀의 권한은 정지되었어야 하지만 그녀가 TF 시절 심어둔 비상의료진 접근 코드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강철보다 무거운 7701호의 문이 열렸다. 윤서진은 그 틈으로 재빨리 몸을 날렸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은 다시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녀는 내부에서 즉시 전체 잠금 버튼을 눌렀다. 이제 이 문은 강태환 본인의 지문이나 외부의 중앙통제실이 아니면 절대 열 수 없었다. 병실 안. 침상에 기대앉은 강태환과 문의 등을 기댄 윤서진. 두 사람 사이에는 불과 몇 미터의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제국을 뒤흔든 배신과 분노, 그리고 사리가 흐르고 있었다. 밖에서는 박기철 팀장이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총재님, 괜찮으십니까? 문 여십시오. 강태환은 자신을 가두고 자신과 대면하기 위해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온 젊은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평생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섬뜩한 호기심이 떠올랐다. 내년이 감히 내 방으로 기어들어왔어. 윤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화면에는 그녀가 훔쳐낸 TS 치브레의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예, 공성전은 끝났습니다. 총재님, 이제 성안에서 두 분의 왕이 직접 단판을 지을 시간입니다. 육중한 방화문이 닫히고 강태환의 병실 77 군립 위로는 완벽한 밀실이 되었다. 문 밖에서는 박기철 팀장이 이끄는 태산 실드 대원들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 방탄유리와 특수 강철로 마감된 방 안에서는 그저 성가신 소음에 불과했다. 강태환은 링거 스탠드를 붙잡고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동조차 불편했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눈은 TS7의 부작용과 극도의 분노가 뒤섞여 병적인 광채로 번뜩였다. 내년이 감히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거칠었다. 조정훈이 그 멍청한 놈, 김민석이 그 교활한 쥐새끼. 하지만 그들을 움직인 건 너였어. 고작 간호사년 하나가 그는 자신의 제국이, 자신이 평생 경멸에 맞지 않던 부류의 인간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윤서준은 문의 등을 기댄 채 휴대폰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환이 흥분으로 인해 다시 쓰러질 수 있음을 알았지만 지금은 그를 환자로 대할 때가 아니었다. 계획한 건 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망친 건 총재님 당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VIP 병동에 정제된 공기를 갈라놓았다. 강태환은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걸려. 내가 이룬 것이 뭔지 알아. 태산이 이 나라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느냔 말이다. TS7은 인류를 다음 단계로 진화시킬 위대한 발명이었어. 약간의 희생은 위대한 진보를 위한 불가피한 대가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희생이라는 단어로 포장했다. 윤서진은 그를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희생이요, TS7로 죽어나간 임상 대상자들, 그리고 박지현 간호사. 그들도 불가피한 대가였습니까?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강태환에게 돌렸다. 그곳에는 사망한 피험자들의 부검 보고서와 박지현 간호사의 사물함에 마약 앰플을 넣는 CCTV 영상 조정훈이 삭제했지만 서버 원본에 남아있던 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강태환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는 조정훈이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증거들이 이 여자의 손바닥 안에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는 전략을 바꿨다. 분노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가 가장 잘하는 것, 즉 거래를 시도했다. 원하는 게 뭐지? 돈 얼마면 돼? 10억, 100억.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주겠다. 태산바이오의 지분이라도 떼어주지. 그 데이터를 넘겨. 이것이 강태환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었다. 윤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그녀는 휴대폰을 자신의 가슴팍에 가져갔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항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몰락을 원합니다. 그 말은 강태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다. 내년이 감히 그는 남은 힘을 다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윤서진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강태환의 육중한 몸을 피하는 대신 그의 팔을 붙잡고 의료용 침대 쪽으로 그를 밀어 넘어뜨렸다. 강태환은 힘없이 침대에 쓰러졌다.
TS 치료로 일시적인 흥분 상태를 유지했을 뿐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여자에게 힘으로도 제압당했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윤서진을 노려보았다. 죽여버릴 거야. 내 손으로 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윤서진은 침대 옆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제 휴대폰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제 심박수와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죠. 만약 제 심장이 멎거나 제가 1시간 이내로 암호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는 제가 미리 지정해둔 검찰, 언론사, 그리고 스위스 은행의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그녀는 강태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체크메이트였다. 데드맨 스위치. 총재님, 당신은 절 죽일 수 없으며. 알겠습니다. 이 방에서 제가 죽는 순간 당신도 함께 끝나는 겁니다. 당신의 제국과 함께. 강태환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는 완벽하게 갇혔다. 문 밖에 태산 실드도, 그의 막대한 재산도, 그가 쌓아 올린 권력도 이 작은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이 젊은 간호사 한 명의 심장 박동에 자신의 운명을 저당 잡힌 포로가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태환이 자신의 운명을 파악하고 무너지려던 바로 그 순간 병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TV 화면이 저절로 켜졌다. 그것은 강태환이 평소 그룹의 현황을 보고받기 위해 설치해둔 24시간 뉴스 채널이었다. 속보, 태상그룹 본사 및 태산의료원, 검찰 전격 압수수색. 화면에는 수백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태상그룹 본사와 태산의료원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강태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김민석 부회장이 자신이 준 일부의 증거만으로 검찰을 움직인 것이다. 아니, 검찰은 이미 태산바이오를 내사 중이었고 김민석이 제공한 스모킹건이 그들에게 영장을 발부할 명분을 준 것이었다. 카메라는 태산의료원의 로비를 비췄다. 그리고 그곳에 김민석 부회장이 검찰 고위 간부와 함께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잡혔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태상그룹은 오늘부로 모든 불법 행위를 도려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형님의 과오 또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님의 과오. 그 말이 강태환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배신. 완벽한 배신이었다. 자신이 평생 발밑에 두었던 동생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간호사와 손을 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있었다. 그는 TV 화면 속의 김민석을 향해 손을 뻗었다. 김민석, 이 개자식.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입이 비뚤어지고 손이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다. TS7의 과다 복용, 극도의 분노, 그리고 제국의 붕괴라는 연쇄적인 충격이 마침내 그의 뇌혈관을 터뜨려 버린 것이다. 이번에는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고 치명적인 뇌졸중이었다. 강태환의 거대한 몸이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의 눈은 TV 화면을 향한 채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흔들렸다. 철벽이라 불리던 남자는 그렇게 무너졌다. 총성 한 발 없이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젊고 아름다운 간호사의 면전에서 자신의 탐욕에 의해 자멸했다. 윤서진은 쓰러진 강태환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기쁨이 아닌 복잡하고도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데드맨 스위치는 이제 필요 없어졌다. 그녀는 강태환의 맥박을 짚고 그의 눈꺼풀을 뒤집어 동공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는 응급 카트를 가져와 익숙한 손놀림으로 응급 처치를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심판자나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간호사 윤서진으로 돌아왔다. 육중한 병실 문이 마침내 외부의 강제 개방 신호에 의해 열렸다. 검찰 수사관들과 그들을 앞선 김민석 부회장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제국의 황제 강태환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고,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간호사 윤서진은 땀에 젖은 채 침착하게 그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다. 몇 주 후 태상그룹은 김민석 임시회장 체제 하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TS7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최진규 원장과 조정훈 이사는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태환 총재는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는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태산의료원의 VVIP 병실, 그가 윤서진을 처음 만났던 찬치르혐 1호실에 영원히 갇혔다. 철벽은 살아있는 미라가 되어 자신의 몰락을 매일같이 지켜봐야 했다. 박지연 간호사는 모든 누명을 벗고 명예롭게 복직했다. 그녀는 윤서진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지만 윤서진은 그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다. 그리고 윤서진은 태산의료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검찰 조사에 마지막 참고인 진술을 마친 뒤 홀가분한 표정으로 병원을 나섰다. 그녀는 병원 앞 광장에 서서 자신이 지난 몇 주간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실 7층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신념과 한 사람의 명예를 지켜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도시의 인파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